구독, 좋아요. 원영섭 변호사님 모시고 시작하겠습니다. 원영섭 변호사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네, 안녕하세요. 원영섭 변호사입니다. 예, 국채 이자 문제부터 한번 좀 여쭤보겠습니다. 자, 국채 관련된 이미지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국가 채무가 지금 1,300조에 이르는 상황이라는 건 알려졌었죠. 이재명이 돈을 이제 많이 쓰겠다 확장 재정 기조를 이미 선포를 했습니다. 그에 따라서 여러 가지 재정 계획을 좀 새기고 있어요. 그리고 국정기획위원회에서도 그런 것에 입각해서 최소 210조는 더 쓸 것 같다. 이런 거 나왔는데, 자, 국채 그러면 국가 채무가 1,300조에 이르고 이재명에 지금 하게 되면 최소 1,500조까지 이른다는 상황인데 1년 연간 국채이자가 30조 원에 이르는 상황이 와 있네요. 어질어질하죠. 야, 3천억도 아니고. 예. 지금 그 나라를 망가뜨리는 가장 빠른 길은 흥청망청 써버리는 겁니다. 그 국민의 세금이라는 게 그 춘향전에도 나오잖아요. 예. 백성의 고열이라고. 춘향전에도 나오고 우리가 변사또 탐관오리를 잡을 때 항상 등장하는 대목인데 네. 그 세금을 낭비하는 것만큼 나라 망치는 빠른 길은 없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그 과거에 이제 박근혜 대통령 끝나고 나서 문재인 정부 시절에 천조국이 됐잖아요. 천조국. 예, 천조국. 그 천조국이 미국은 이제 천조의 국방비를 지출하는 천조국. 예. 대한민국은 천조의 빚이 있는 천조국. 천조의 빚이 있는 천조국이 돼버렸는데 그리고 나서 윤석열 정부에서 굉장히 긴축 재정을 운영했습니다. 그 긴축 재정을 운영해야 되는 건 사실은 굉장히 인기라는 부분과는 멀어질 수 있는 선택이 될 수밖에 없었어요. 윤석열 정부에서 그런 긴축 재정을 선택한 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지도나 인기가 없을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현실을 이해함에도 불구하고 어떻게든 이 대한민국의 그런 재정 상태나 이걸 건전화시키려고 한 거였거든요. 긴축 재정을 하다 보면 정말 많은 분들이 좀 여기저기 아우성이 발생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택을 한 건데 지금 이제 이재명 정부가 저는 만약에 정말 실리적으로 나라를 생각한다 그러면 긴축 재정의 긴자도 한 반은 가야 돼요. 네. 그런 윤석열 정부 정도는 못한다고 하더라도 그런데 오히려 확장 재정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확장 재정을 한다는 거는 최근에 이제 30조가 되는 그런 민생 쿠폰 이런 것도 뿌려대고 아니 민생 쿠폰 15만 원, 25만 원 뿌려가지고 살림살이 나아졌습니까? 나아진 거 없잖아요. 예. 무슨 효과를 보고 있죠? 낙수 효과가 있나요? 소고기 한번 먹으면 그 15만 원도 더 들죠, 예, 그러니까 그거 가지고 지금 우리가 또 이제 그 재정 쪽 시장에서는 확장 정책을 할 것이다 이런 시그널만 주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인사인데 이재명 정부에서 그 적용되고 있는 그런 그 경제 전문가들이 대부분 확장 정책을 하는 사람이에요. 네.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규제 정책하고 세금이나 이런 걸로 때려잡는 그리고 이제 확장 정책하고 이런 사람들이 지금 인사에 포진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이 기조 자체가 계속 이렇게 갈 수밖에 없고 1,300조라고 하는데 1,300조도 넘어서는 그런 빚더미에 지금 올라설 일이 아주 가까이 남아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참 국채 이자로 연간에 30조 3천억도 버겁고 3조도 아니고 30조에 내면 지금 돈 벌어서 우리가 수출을 많이 해서 벌어들이면 다 이자 내게 생겼습니다. 그런데 그게 계속 늘고 있다는 거죠. 이자만 계속 늘어나면 그 살림살이가 되겠습니까? 근데 이런 국채이자 비용 문제가 제기됐는데 계속 이렇게 국가 채무가 늘게 되면 이재명 집권 5년 동안에 이 확장 재정을 계속 더 늘려가겠다. 지금 시작은 이제 선포하는데 계속 선거도 있고 그러면 더 그럴 것 같은데 국가 채무가 어느 정도에 이를지 한번 예측이 가능하신지 그리고 그런 상황이 오면 한국 경제, 외국인 투자 문제나 신용 등에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지금 이제 우리나라는 박근혜 정부 때만 하더라도 네. 국채 비중을 GDP의 40% 수준으로 맞추려고 했어요. 네. 그러니까 그런데 그것이 문재인 때 깨져버립니다. 그걸 맞출 필요 있냐? 우리 더 쓰자. 그러면서 천조가 돼버려. 네. 그리고 나서 긴축을 아무리 해도 어느 정도 이제 발생하는 그런 요소들이 있었고 증가율 자체를 굉장히 낮췄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제 많은 또 부채가 있는데 저는 이것이 까딱 잘못 생각하면 1,500조, 2,000조도 갈 수 있다고 봐요. 왜 그러냐면 네. 이미 그
문재인 정부에서 보여준 게 있잖아요. 지금 5년 동안 600조 만들지 않았습니까? 추가로. 예, 그런 예. 것처럼 그거는 정권이 마음만 먹으면 정말 이 경제를 어떻게든 퍼줘가지고 어떤 포퓰리즘 정책을 해가지고 선거에 대비하겠다라는 마음, 그 마음만 있다 그러면 저는 돈 쓰는 거는 한도가 없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다시 또 600조 더 쓴다 5년 동안. 그러면 1900조 되는 거죠. 근데 그게 지금 이자까지 계산돼 가지고 추가로 알파가 더 붙는 거니까 그러면 2000조가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게 2000조까지 되는 그 상황에 앞서 IMF가 올 가능성이 있어요. 아, 예. 그러네요. 왜냐하면 이제 그 각종 이제 어떤 우리나라 국가 신용도 뭐 이런 것들이 내려갈 가능성이 많고 빚이 많은 나라는 결국 뭐 또 다 똑같아요. 은행이 일반 개인을 보더라도 기업이 보더라도 빚이 많으면 신용도가 낮아지죠. 그리고 나중에는 이제 그 다 회수하려 그러고 그러면 그 순식간에 IMF가 오는 거거든요. 그리고 지금 미국이 지금 처하고 있는 이런 정책이라는 게 우리나라한테는 굉장히 불리해요. 미국은 이제 제조업 기반을 갖추겠다. 그런데 세계적으로 제조업 기반을 가지고 있는 나라는 뭐 한중일 같은 동아시아 그리고 동남아시아 그리고 유럽의 아주 일부 국가만 제조업 국가예요. 그 사람들의 기초를 전부 미국으로 가져가겠다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제 덜 뺏기기 위한 제조업 기반을 그걸 경쟁해야 되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투자금이 많다라고 이제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거를 한번 보자고요. 미국이 그러면 투자를 한다. 자국의 철강에 투자하고 자동차에 투자하고 조선에 투자를 한다. 그러면 그렇게 만든 그 업체는 한국의 업체하고 경쟁하는 거잖아요. 네. 물론 이제 투자를 받아가지고 같은 자회사로 편입을 된다 그러지만 공장과 공장끼리는 경쟁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결국에는 이 우리나라에 있는 어떤 그 제조업이라는 기반이 어느 정도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국민의 삶이라는 것도 비폐해지고. 근데 이거는 윤석열 정부에서 굉장히 잘한 게 뭐가 있냐면 그 투자 강도를 계속 유지했어요. 투자 강도. 예. 네. 그러니까 긴축 재정을 하면서도 예. 원래 이제 돈을 풀어야지 경기가 활성화되고 기업이 투자하잖아요. 근데 윤석열 정부에서는 긴축 재정을 하면서도 투자 강도를 유지하는 게 윤석열 전 대통령이 각종 이제 뭐 방사 세일즈, 원전 세일즈, 투자 유치도 하고 뭐 그런 거 유치도 하고 앞으로 예. 잘 될 거야. 그러니까 경제라는 거, 기업이라는 건 현재가 아니라 미래를 보고 투자하지 않습니까? 당장 우리가 허리띠를 졸라 매더라도 앞으로 잘 될 거야라는 시그널을 계속 줬다고요. 그게 이제 그 핵심은 한미동맹이었죠. 그러니까 계속 뭐 바이든 대통령하고 만나고 무슨 뭐 핵과 관련해 가지고 또 협상을 하고 미국하고의 관계를 잘 가져갈 거고 미국이 가는 어떤 이런 움직임에 우리가 편성을 잘할 거다라는 시그널이 계속 나가니까 사실은 그래서 방산 수출도 되는 거거든요. 원전 수출도 되는 거고 방산이나 원전이 미국하고 협력하지 않고 진행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잘 아셔야 되는데 근데 그런 것들이 되니까 사실은 투자는 계속 잘 유지되고 있었어요. 투자가 유지되고 있다는 건 뭐냐? 고용이 유지되고 있다는 거야. 근데 그런 거 자체도 만약에 뭐 한미 동맹을 기초로 한 그런 부분들이 붕괴된다 그러면 고용이 어려워지고 그리고 제일 이제 그 제가 경제 문제에 대해서 또 저는 부동산 건설 전문이니까 이야기를 하자 그러면 건설 회사를 다 때려잡고 있어요. 포스코 ELC부터 뭐 재해 관련해 가지고 다 때려잡고 있고 그 뭐 현장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건설 현장이야말로 일종의 그 복지 정책 같은 거예요. 일자리를 엄청나게 만들어내거든요. 네네. 일자리를 엄청나게 만들어내고 물론 이제 거기에 외국인 근로자도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외국인 근로자가 있는 만큼 거기에 따라서 비례해서 우리나라 근로자도 만들어집니다. 일자리가.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생각을 또 해야 되는데 건설회사, 건설 현장이 서버리면 대량으로 실업자가 나와요. 보이지 않는 실업자, 상시 채용 실업자가 아닌 일시 채용인데 휴직이 되는 실업자가 나오고 그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맞물리면 경제가 굉장히 어려워진다. 아마 일부 뭐 심지어 보수 진영에서도 이재명은 그래도 실용적이고 유능할 거다라는 이야기를 하셨던 분들이 있는데 이재명이 실용적이고 유능해서 뭔가 아웃풋을 낸 적은 없어요. 예. 그러니까 성남, 분당, 경기도 여기에 이제 단체장을 했는데 성남이라는 그 시가 원래 재정 자립도 굉장히 높고 경기도가 재정 자립도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그냥 나눈 거에 불과해요. 네. 그리고 그렇게 경기도를 만들어낸 거는
사실은 지금 있는 김문수 후보였죠. 이런 것까지 생각하면 저는 이재명의 그런 앞으로의 경제 청사진이나 이런 것들이 제2의 IMF를 불러올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예. 자, 그러면 최근에 이제 이재명 정부가 타격을 받은 것 중에 하나가 양도소득세 네. 대주주 완화 문제가 있잖아요. 네네네. 그 이와 별도로 이제 법인세 인상들을 하기도 하고 그래서 기업을 상당히 압박을 하고 있어요. 이게 이제 뭐 세수와 세출 문제가 있을 텐데 세수확보 차원에서 검토를 하는 것인지 그래서 세제 개편안을 추진하는 것인지 아니면 더 차원이 다른 차원의 문제도 있을 거는 또 보이기도 하는데 그러면 이 세수를 늘린다고 국가 채무 문제가 해결됩니까?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역대 우리가 가렴주구라고 하죠. 네. 동서고금 세금을 늘려가지고 좋은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가 잘 없어요. 그래서 뭐 보수 정부는 항상 세금을 어떻게든 줄일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고 그리고 지금 현재 이재명 정부가 이제 뭐 세금을 걷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게 어디서 세금을 거두려고 해도 마땅히 거둘 만한 데가 사실은 잘 없거든요. 그러니까 반발이 심할 수밖에 없고 그런데 이 사람들이 생각을 한 게 일종의 이제 뭐 주식에서 일부 돈 많이 투자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이제 걷어가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 자체가 이미 이 시그널은 이게 단순히 10억 이상이면 뭐 대주주니까 뭐 그 사람들만 양도소득세 있는 거지가 아니라 주식에 세금을 걷는다 이렇게 시그널이 나가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세수를 어떻게든 거들 창구를 마련하려고 하는 건데 자기들이 생각하고 있는 청사진이 세수 부족으로 이게 뭐 감당이 안 될 거라는 걸 잘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저는 주식에서 만약 세금을 못 걷으면 또 다른 데서 거둘 거고 제일 이제 만만한 게 또 부동산이에요. 부동산에서 또 거둘 거고 그리고 부동산에 걷다 보면 그 세금을 임대인들 임차인에 또 증가하고 이게 복합적으로 지금 뭐 꼬리를 물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어떤 분들이 가장 피해를 보느냐 저소득층이 피해를 봐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모든 세금의 말단에는 실제로는 그 저소득층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삶의 피폐함, 경제적인 어려움 이런 것들이 가중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오늘 조선일보의 한화젠 이제 2050 탄소 중립 녹색 성장 위원회 위원장 민간 위원장입니다. 위원장 인터뷰가 실렸던데 사의를 표명을 했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인터뷰 내용에 보니까 기후환경에너지부 신설 등 이재명 정부가 기후변화를 국가 어젠다로 설정하는 것은 환영한다. 그렇지만 4대강 재자연화 등 실제 행보는 기후 대응에 역해가는 부분이 있다. 당장 하루만 집중호우가 내려도 김포공항 일대가 잠기는 것을 막지 못하는데 인프라 없이 어떻게 드넓은 한천과 그 유역의 피해를 막겠다는 것인지 묻고 싶다면서 딱 지금 기후변화 관련된 대책이든 추진하는 거 지금 비판했는데 자, 이게 이제 조금 다른 문제 같지만 연관돼서 이야기를 물어보겠습니다. 이걸 먼저 소개를 하는 이유는 지금 기후변화 관련된 여러 가지 이재명 정권의 그런 이제 정책과 관련돼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재생에너지 이 관련된 지금 생산을 급격하게 늘리겠다 이런 게 지금 이재명 정부의 추진 아닙니까? 지금 이재명 대선 기간에는 뭐 원전도 살리고 재생에너지도 살리겠다고 이렇게 정치적으로는 했는데 고리원전이라든가 이런데 지금 임기가 연한이 다 됐는데 40년은 됐는데 연장을 안 해요. 지금 몇 개, 2개가 그런 상황이고 추가적으로 원전을 만드는 것도 안 합니다. 그러니까 원전 생태계는 지금 굉장한 문제가 점점 다시 생길 것 같은데 여기다 전기요금이 오를 수밖에 없다. 이재명도 그 이야기를 했죠. 전기요금도 상당히 가정이든 산업용이든 뭐 불가피할 것 같은데 지금 이제 정부가 이 재생에너지를 생산을 늘려서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달성하겠다 하는데 앞서 이야기까지 포함한다면 어떤 상황 예상이 됩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전기요금이 네. 모든 좌파 정부의 경제 실패를 함축하고 있어요. 예. 두 가지의 지표가 있는데 하나가 부동산이고 하나가 전기요금이거든요.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 때도 뭐 한전공대라든지 아니면 재생에너지라든지 본인의 정책적인 수단을 위해서 한전이라는 거대한 기업이 가지고 있는 어떤 재정력을 끌어다 써요. 근데 그 과정에서 한전은 적자가 계속 쌓이는 겁니다. 한전이 적자가 계속 쌓이면 그거를 감당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전기요금
전기요금을 인상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전기를 효율적으로 생산하느라 발생한 데 들어가는 원가가 아닌 그 격가지 어떤 정책적인 사업, 그 고비용 저효율의 정책적인 사업을 하기 위해서 한전의 재정력이 소요되고 그것을 전기요금으로 메꾸는 악순환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러면 전기요금을 이렇게 상승시켰어요. 상승시켰는데 지금 이제 만약에 그 기업 입장에서 전기를 많이 쓰는 기업 입장에서는 아니 차라리 내가 그냥 발전소를 만들겠다.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 그러네요. 예. 아니 다른 어떤 정책적인 비용이 추가된 그런 거가 그 추가된 비용을 내가 지불하느니 내가 발전소 만들어서 내가 쓰겠다. 이러면 어떻게 되죠? 전기 비용의 수요처가 사라지는 거예요. 또. 그러네요. 예. 아니, 우리가 팔 수는 있어야 되잖아요. 팔 수도 없고 수요처가 사라지게 되면 결국 만들어낸 전기를 쓸 수도 없는 황당한 상황이 지금 발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악순환의 고리로 들어가는 건데, 근데 지금 이재명 정부가 이 악순환의 고리에 스스로 걸어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뭐 태양광이나 재생에너지라는 게 그거는 석유가 30년 뒤에 고갈된다는 이야기하고 비슷한 이야기인 게 네. 재생에너지가 경제성이 있다. 뭐 곧 경제성이 생긴다. 뭐 오히려 뭐 기존의 무슨 원자력 에너지나 이런 것보다 더 나아진다. 이거는 그냥 30년 전부터 있었던 이상한 그 이야기거든요. 이건 절대 믿으시면 안 돼요. 재생에너지는 특히 대한민국에서 이 재생에너지는 경제성이라는 게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거는 뭐 결국 그렇게 발생한 고비용과 그런 손해를 정부가 정책적으로 세금적으로 누구한테 전가시키지 않으면 폭탄 돌리기를 하지 않으면 유지가 될 수 없는 구조예요. 이거를 지금 이야기를 하면서 뭐 정책을 진행한다라고 하는데 이 전기요금이 상승이 되면 모든 뭐 주택이든 일반 주거가 아니라 기업이나 뭐 이런데 전폭적인 그 원가 상승이나 비용 상승을 초래하는 거거든요. 예, 이런 것들이 결국 경제의 어떤 붕괴, 제가 말씀드리는 제2의 이재명표 IMF로 돌아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거죠. 예. 자, 태양광 관련된 문제도 있지만 당장에 지금 재생에너지가 둘러싸고 있는 문제, 폭탄 돌리기다. 이렇게 사실은 재생에너지에 대한 환상이 있죠. 그렇게 아름다운 태양광 먹으면 굉장히 환상이 있죠. 전력망조차도 갖추지 않았는데 뭐 재생에너지. 자, 그 관련된 문제 살펴봤고요. 독립, 성장, 역전, 패낸경제TV 권미란입니다. 8월 25일 매일 저녁 8시 경제독립 8시 라이브 방송이 시작됩니다. 대형주 블루칩 발굴 전문가 이정호 멘토, 테마 선점 전문가 이주호 멘토, 글로벌 자산 배분 투자 전문가 문서진 멘토, 삼박자 매매 월드바겐헌트 송동현 멘토, 실전 초고수들과 함께 만들겠습니다. 여러분의 투자 라이프를 180도 바꿔줄 경제 라이브, 경제독립 8시, 매일 밤 8시에 뵙겠습니다. 펜앤마이크와 광동이 함께 준비한 초저분자 콜라겐으로 피부 속까지 촘촘하게 관리하세요. 하루 두 알로 피부 보습, 탄력 개선, 체내 흡수에 용이한 저분자 PC 콜라겐, 부원료 또한 탄탄하게 펜앤마이크 TV 단독 할인 1개월분 한 박스에 13,000원, 3개월분 3박스에 30,000원. 펜앤마이크 구독자 전용 댓글 상단 할인 링크에서 구매 가능합니다. 전화 문의는 1661-6915, 전화 문의는 1661-6915. 펜앤마이크와 광동이 함께 준비한 머리부터 발끝까지 모든 순간 풍성하게 광동 효모 비오틴, 하루 한 번으로 가득 채우는 에너지 600mg 맥주 효모 함유, 목 넘김 좋은 알약 타입 펜앤마이크 TV 단독 할인 1개월분 한 박스에 15,000원, 3개월분 3박스에 35,000원. 펜앤마이크 구독자 전용 댓글 상단 할인 링크에서 구매 가능합니다. 전화 문의는 1661-6915, 전화 문의는 1661-6915. 펜앤마이크에서 추천하는 영상도 보고 가세요. 다른 영상도 즐기시려면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